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정말 이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고, 한때는 이혼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평범히 일하던 중 영어 강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돈을 모아 2년 동안 캐나다에 가서 영어 교사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원하던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은 제가 처음 학원에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학원에서 2년 더 일했고 대학에서도 시간 강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학원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무엇이든 자기에게 물어보라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먼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같이 밥 먹는 일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정이 생겨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캐나다에 있는 동안 부모님께서 서울 생활을 그만두시고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허브와 꽃 농장을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대학 시절 돌아가셔서 시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동네 상가에서 한식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준식 식당을 운영하여 손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미지도 좋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자기 유일한 아들이 결혼한다며 전세를 받으려고 꽤 많은 금액을 보태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해병해 때문에 꽃이 잘 피지 않아 상당한 손해를 입으셨는데 당시 허브 사업이 크게 번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 돈으로 혼수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첫 번 결혼할 때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혼수를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하니 아버지는 스스로 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살다가 여차하면 보험도 끊어서 쓸 수 있고 모아둔 것도 많잖아. 그러니 걱정 말고 모아가며 살아야지. 지금은 그냥 푹 놔두도록 해라고 말하셨는데 비상금이나 그런 것을 나중에 꼭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돈이 있어서 이상하게도 제가 비싼 가방이나 옷을 사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양쪽 가정에서 얼마를 보태야 할지에 대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진정한 것은 부모님들이 제가 결혼할 때 보태준 게 없다고 생각하며 만나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조금 당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식하거나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식당 운영도 잘하시고 사교성도 좋으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의 경제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예식일이 지나면서 서로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 가운데 제 남편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돈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고 사치스러운 물건이나 외식을 즐기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머니와 누나에게는 돈을 마치 물처럼 써주는데 나는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쉽게 속지 않는 명품 선물도 편하게 보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꽤 많이 보낸다거든요. 당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내도 상관없어. 돈이 모자라지 않잖아. 모자라다면 왜 보내지? 문제 있어? 할머니는 말하셨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 원래 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진 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것뿐이야.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 아빠는 나가신 지 오래됐고 나와 누나도 다 컸어도 집안을 대충 갖추려면 꾸려야 했지. 다행히 아빠가 남겨주신 것이 있어서 식당을 이어가셨는데 바깥일을 한 적 없는 분이 운영하다 보니 좀 힘들었겠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적게 써도 엄마를 돌보고 싶어 했어. 나는 이런 남편을 정말 좋게 생각했어. 내가 친가 부모님과 오빠를 잘 대해주고 싶었고 서로 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지. 학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친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집들이 때는 편하게 할 수 있었어.
집들이를 여러 번 해서 각자 가져온 선물이 중복되기도 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도 있었어. 그 중에 좋은 전자레인지가 있었어. 우리가 산 것과 동일한 모델이었지. 그걸 보자마자 엄마가 생각나더라고. 전에 친정에 갔을 때 10년 넘게 사용하셨던 전자레인지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 결혼 후에는 친정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어.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엄마에게 보내려고 한쪽에 두었어.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보내려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전자레인지가 없었어. 남편이 치웠는지 확인하려고 학원 갔을 때 남편을 만났어. 전에 받은 전자레인지 못 봤어? 그거 친정에 보낼 거 준비했던데. 내가 그걸 이미 우리 엄마에게 보냈어. 어차피 우리도 동일한 걸 쓰잖아. 엄마가 사용할 테니까 라고 남편이 말했어. 나는 얼마나 잘한 일인지 남편에게 감사를 표했어.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얘기하며 저 진공청소기도 우리 것이 더 좋아서 잘 안 쓸 것 같은데 그건 엄마에게 보내주려고 해. 하자. 갑자기 남편이 소스라치게 화를 내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텐데. 왜 계속 물건을 보내려 하냐? 라고 말했어. 조용히 말하면 이해하겠지. 왜 갑자기 화를 내?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거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당신도 전자레인지를 시댁에 보냈잖아. 왜 난 안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고생한 건 공감할 만해. 그런 거지. 당신의 가족이 결코 편안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 말은 안 돼. 어머니 혼자서 힘들어했을 것도 나는 알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도 나와 오빠를 키우느라 많이 고생하셨어요. 우리 둘이 함께 받은 것인데 왜 자기만 받은 것처럼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친정에서 우리 결혼할 때 크게 보탬이 된 게 없었죠. 그리고 진공청소기는 제가 따로 생각했던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좀 따져주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체 그 생각이 뭔지 그때는 몰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자는 마음이었답니다. 내가 정말 시어머니나 자기 누나한테 잘 퍼주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한테 크게 티내지 않고 제 일을 꾸준히 해왔어요. 남편에게도 조금 유해지고 지나치게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없어졌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보낼 때도 있지만 남편이 친정한테 소홀하게 하는 걸 보면서 좀 기분이 상해졌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남편을 좋게 생각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나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남편이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이 시댁에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도 싹 사라지고 내게는 상처가 남아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보내면서 남편도 바꾸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가 100일이 조금 넘은 무렵 서툰 육아와 함께 학원 강의까지 하느라 정신없던 때 시어머니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동료 직원의 실수로 구글을 쏟아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때 나는 너무 힘들고 정신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여제는 아이를 데리고 당시 해외로 어학연수를 하러 간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보러 돌아올 수 없었어요. 저는 매일 시어머니 옆에 있을 여건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간호하라고 했어요. 우리 수아는 그 아이는 아직도 내가 돌봐야 하는데 학원 강의에도 가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데 뭘 그러십니까? 수아를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럼 엄마도 기뻐하실 텐데 라고 했고 게다가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플 때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예요. 라며 덧붙였어요. 이에 대해 상대방이 그렇게 애틋하면 더 많이 해주는 게 당신이 아니야? 솔직히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나는 이러고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당신이 우리 집으로 와서 뭘 그렇게 해줬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당신은 우리 집에 공헌하지 않은데 용돈을 주고 제사 준비까지 다 해주고 게다가 손녀를 좋아하셨다고 해서 신경을 썼는데 나도 이미 손녀로서 충분히 보답했다고 생각해. 당신의 친정이 힘들다고 하나도 안 보태줄 때 우리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있잖아.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집이 결혼할 때 안부했던 것처럼 우리 집도 그땐 힘들었지만 올려주려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우리 집이 결혼할 때 돈을 보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해야 한다는 뜻이야.
이런 말을 직접 할 순 없지만 여하튼 당신도 우리 집에 머물러 있고 엄마를 보시면 당연히 정당한 것일 테니까 라고 계산적인 태도를 비난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친정농장에 잘 가고 싶지 않아 했고 친정 부모님 생신을 챙기는 것을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절 때에도 친정에 가려고 하지 않고 친정 엄마 아빠와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로 결혼할 때 친정에 보태주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죠. 남편이 약간 속보여서 얄팍하고 당연히 화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만 보면 여전히 저에게 신경을 쓰려 애쓰시고 손녀를 만나는 것을 참 좋아하셨고 아이도 잘 대해주시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에 남편과는 별개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돌봐드리는 것에 마음을 먹었고 일정 기간 일을 이어나가다가 친정엄마가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릎이 계속 안 좋으셨는데 물에 찬 걸 찜질을 하면서 참았지만 결국 수술을 받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에 나는 아이를 데리고 얼른 엄마가 입원한 서울의 병원으로 달려갔죠. 엄마는 수술을 받으러 오신 건데 아빠와 새언니가 함께 오셨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괜찮다며 웃으며 이야기할 때 새언니는 엄마가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는 말을 들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왔고 남편이 엄마에게 인사를 하는데 자기 엄마에게 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인사와는 사뭇 다르게 의겹해 보였어요. 게다가 오랜만에 찾아오신 장인님도 아프신 분이신데도 아무것도 안 사들고 오셨다고요. 저는 집에 와서 엄마 생각이 자꾸 나기도 하고 남편이 친정 식구들을 홀대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하는 것이 아닐 테니 뭘 그까짓 것 가지고 울어? 장인과 장모 두 분 다 정정하시더만 울릴 듯 참 많아요. 걱정 마세요. 무릎 수술로 죽는 사람은 없어. 설마 하여 돌아가실까봐 울겠어요. 두 분 다 나이가 들어 점점 기운이 빠지시는 게 보이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회는 인사만 하고 싹 돌아와 버리고 딸이라고 열심히 있는데 하루 종일 엄마한테 붙어 있지도 못하고 그래도 두 분이 같이 계시잖아. 우리 엄마처럼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그래? 그리고 난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언제까지 학원 강의해야 하겠어? 학교 쪽 강의 잘해서 일자리 알아봐야지. 정말 너무 얄밉게 자기 좋을 대로 말하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저는 다음날 강의를 모두 휴강하고 하루 종일 엄마 옆에 있었어요. 자기 엄마 아플 때는 아예 시댁에 가서 있으라더니 우리 엄마는 입원까지 해도 저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나오니 저라고 어디 기분이 좋겠어요? 결혼할 때 돈을 안 보태줬다는 것을 갖고 언제까지 저럴 거예요? 정말 한심하기도 해서 똑같은 사람 안 되려고 노력했는데 가만히 있자니 저도 너무 속이 터져서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병실에 있으면서 남편한테는 문자로 밥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밥 안 챙겨주는 것만 불평하고 장모님 중 괜찮냐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태어날 때도 남편은 학교에 가봐야 한다며 오지 않았어요. 저하고 오빠, 새언니 그리고 조카까지 다 와 있는 자리였는데도요. 사실 새언니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데도 자주 엄마를 찾아와서 보살펴줬고 병원비도 많이 보태줬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남편한테 은근히 섭섭해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어요. 당신의 엄마 팔도였을 때는 결혼식 때 돈 많이 보태줬다고 나한테 시댁 가서 있으라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결혼 때 아무것도 못 해주셨다고. 당신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 다 알아? 나 이번에 인센티브 받는 거, 그건 내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랑 보험 하나 해약해서 어머니가 주신 돈 드릴 테니까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건 뭐?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내가 언제 돈 돌려달랬나? 자꾸 결혼할 때 돈 안 해줬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몇 년째야.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인센티브와 보험을 해약해서 시어머니 통장에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얘야, 이게 무슨 돈이니? 갑자기 웬 이런 큰 돈을 보냈어? 어머니 그 돈, 저희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 얘기 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이윽고 현우한테 섭섭할 때도 있고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 때도 있을 거다.
근데 사는 게 다 그래? 현우가 좀 부족한 데가 있겠지만 내가 성품이 좋으니 너한테 부탁을 하고 싶구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가 뭔가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고 남편이 양쪽 집을 차별한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늘 시댁에 있는 부모들이 불평해도 그렇고 설사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알지도 못한 척 하는군요. 온갖 것을 다 해주면서도 제가 친정 가족에게 신경을 쓰라고 하면 너도 이미 결혼했으니 지금부터는 이 집의 사람이니까 친정에 신경을 끝나는데 이게 60년대도 아니고 실로 어이가 없는 때도 많았어요. 저는 친정이 시댁보다 더 잘 살면 남편이 저를 더 그럴까 우려되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잘 부탁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고 이혼을 생각할 때에는 아이가 걸려서 참아야만 했어요. 남편은 아이에게는 잘 대해주었지만 이혼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상처가 될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렇게 화도 내뿜다가 속상해 한 번씩은 아이가 5살이 되는 동안 남편이 정말로 사람이 전향하여 행동을 고쳤어요. 시어머니와 친정 아버지의 생신이 하루 차이라서 그 즈음에는 항상 부모님을 위한 선물에 마음이 속았었어요. 남편은 그 외에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죠. 남편은 분위기가 좋았는지 시어머니의 생신 당일 우리나라에서 명성 높은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명품 제품까지 샀다더군요. 원래 자기 집 가족들에게는 끔찍한 사람인데 이제는 전임 교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서 내버려 두었어요. 다음 날 친정 아버지의 생신에는 새언니가 부모님을 여행 보내준다고 티켓과 호텔을 모조리 예약해서 밥은 제가 사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이 여기 없어도 좀 마음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생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은 후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덕분에 너희 집 현우가 로컬 강사로 학교에 간 건 다 내가 내조를 잘 해줘서야. 하지만 선물도 풍성하게 받았는데 돈까지 그렇게 쓰냐고 500만 원이나 넘게 쓴 거야? 난 금시초문이지만 그냥 태어난 척하며 말했어요. 아, 그랬군요. 어머니 굳이 난 아직도 공동생계비뿐이지만 각자 번 각자 쓴다니까 어머니가 주신 걸로 그냥 주신 거겠죠. 그렇게 해결한 후에 남편이 친정 아버지에게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예약한 식당을 보고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냥 동네에 위치한 조금 큰 고깃집이었어요. 고깃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자기 엄마하고는 분위기 차이가 컸어요.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 레스토랑도 반반씩 나누었는데 친정 아버지 생신 식사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문을 타고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장어 구이집을 예약했고 친정 부모님들께는 집에서 그곳으로 직행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정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데 남편은 선물 하나도 사오지 않고 입으로만 축하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옷을 사주는 데는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친정 아버지 선물은 제가 돈을 내도 상관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에게는 용돈조차 보내지 않는 건 그렇게 차별적이어서 매우 섭섭했어요. 네, 그것도 제 돈이니까 저도 제 돈으로 용돈을 주면 되겠지요. 하지만 음식점은 그것뿐이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대선 떠야 했어요. 당신 어머니 말이 말이지. 우리 부모님은 주둥이야. 똑같은 생일인데 반반씩 내는 식사인데 왜 그렇게 차별을 했냐고. 아니 보니까 형님 댁이 잘 하시려 하다면 알아서 하셔도 되겠지만 맨날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실 건데 그런 호텔은 안 어울릴 텐데. 얘야, 너 진짜 이렇게 한결같이 안쪽 집을 차별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직도 부모님께서 결혼하실 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너는 솔직히 말해봐. 그것뿐만이 아니지. 우리 집이 우스운 게 아니라는 거지. 진짜로 장인과 장모님은 레스토랑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그랬다는 거라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은 처가를 마음에 느낀다. 진짜라니까. 돈을 들지 않아도 좋은 것은 아니잖아라며 능구의 일종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싶었어요. 저는 진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있었어요. 제가 말도 않고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남편도 눈치를 살피며 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아, 이거 최근에 잘 나가는 외제차네요. 이번에 새로 사재기 하셨다네요라며 차를 좋아하는 남편이 급한 척해야겠다고 말했을 때 오빠가 이거 아빠가 선물해 주신 건데
아빠는 허브 농장에 카페도 만드셨잖아. 그거 대단히 잘 되고 있어서 주말마다 손님이 막 터진다는다고 하셨다. 게다가 꽃 대형체인 꽃집과의 계약도 체결되었다고 해서 너무 잘 되었다. 예, 정말 잘 되었어요. 남편은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는 부둣가에 어안이 번쩍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남편은 밥을 하등 먹거나 없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했어요. 혹시 장인어른으로부터 연락이 왔냐? 형님네가 차를 사주셨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달라가 있는가? 나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하자 오빠가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곧 연락하실 거야. 내가 갖고 샀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고. 앞으로 회사 갈 때 어깨 힘을 주면서 저 차에다가 옷도 한 번 명품으로 쫙 해주셨더라고 했다. 나한테 보다 더 잘해. 누가 친자식인지 모르겠다니까. 연신 싱글벙글하게 웃는 오빠를 보며 남편도 어색하게 웃었다. 사실 저에게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오빠와 새누이에게 선물과 돈을 보낸다며 뭘 해줄까 물으시고 남편에게 좋아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셨다. 처가의 길을 아우성스럽게 아는 사위로 낸다 하셨다면 모를 일이 없다. 너희들을 제 큰은혜 아니구나 쉬이찌게 온 게 있는데 뭘 바라도 웃긴 거지. 그 인간은 엄마나 아빠 결혼할 때 힘들어서 돈을 보태주지 못했다고 아직도 울부짖는다고 그걸 빌미로 친정에 뭘 하나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눈치만 주는데 할 필요 없다고 내가 싫어. 나는 진짜로 이혼하고 싶다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는 잘 이해한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다. 다음 날 친정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 돈 받는 것이 너무 죄송해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엄마에게 말씀을 나누신 것인지 통장이 풍성하면 남편 앞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며 갖다 두라고 하셨다. 내가 괜한 말을 한 것일까 싶었지만 차라리 잘 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터질지도 터질 줄 알았으니까 말이에요. 남편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을 사주실지를 기대하는 듯한 눈치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제가 실망할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한테는 아무 소식도 없었는데 형님네는 돈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무얼 받은 거죠? 날 받았었죠. 근데 그게 왜 그래? 아니, 그러면 나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좀 기다려봐. 오늘 우리 엄마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엔 우리 엄마가 오셔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세수도 다시 하고 면도도 하고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오자마자 현관에 나가서 90도로 인사하는데 언제 우리 엄마에게 잘해서 그런 걸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우리 며느리에게 차를 사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니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왔다고 했어. 그래, 우리 농장도 요즘 아주 잘 되고 땅도 건설사에게 좋게 팔았네. 네, 자네도 잘 지낸 것 같아. 다행이네. 고마워요, 장모님. 그럼 나는 우리 아이랑 손녀랑 밖에 나가서 식사할 거니까 내는 집에서 쉬어. 네, 이게 끝인가요? 그럼 더 할 일이 있나요? 자네, 그동안 우리가 결혼 때 돈을 보내지 못해서 서운하다고 전화도 잘 안 받았을 텐데, 저번에 우리 집 양반 생일 때도 정연이가 돈을 다 냈다며 우리가 그때는 정말 어려웠었는데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면서 자네에게 섭섭한 적이 없었던데. 생일마다 고급 양복을 사주고 새 구두도 사줬고, 제가 강사가 됐을 때 우리도 못 차본 시계도 선물했어. 자네,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결혼할 때 돈 버튼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 자네가 자네 어머니나 누나를 챙기는 것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정연이가 소외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우리들도 그런 거야? 솔직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내게는 정연이가 자네랑 이혼한다고 해도 말리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완전 충격받은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제 딸과 내 손녀를 잡고 나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도 속이 후련한 표정으로 저녁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엄마 아빠가 내 딸과 제 손녀를 힘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한지 몰라 하시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에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혼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는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한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저한테 입을 열었어요. 나는 이혼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당신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당신이 이제 내가 싫다고 이혼하겠다고 해도 나는 싫다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한 번 더 봐주라. 이제 진짜 변해볼게. 내가 너무 눈앞에 보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한 것 같아 남편은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반성도 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이혼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나도 신중하게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아예 그 자리에서 이혼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편은 주말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릴 때 우리 친정에도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친정 엄마 생신 때에도 엄마가 평소 갖고 싶어 하셨던 꽤 비싼 가방을 선물했고요. 저는 그러고도 1년 넘게 남편이 하는 걸 보며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한 건지를 지켜봤어요. 남편은 정말 변하려고 노력했고 시어머니에게 해드린 것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께도 해드리더라고요. 제 친정에 돈이 좀 생겨서 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한테는 정말 잘하는 아빠였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니 어느새 이 시간이 되었네요. 그 사이 남편은 정말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요. 돈 내 돈 따지지 않게 됐고 딸이 더 늘어나니까 여느 아빠들이나 다름없이 그저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부모님께도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언젠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처가에 잘 가지 않는데 당신은 그래도 꼬박꼬박 시댁을 다 챙기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해서 내가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당신 같은 여자를 나는 또 어디서 만날까 싶어 더 변해야겠다고 노력했지. 그 말을 듣고 나면 예전에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군 하고 정말 잘했다 싶었어요.